알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 246쪽 사후가라고 하는 작품을 먼저 볼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와 우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입니다. 고전 작품이니까 친구라고 하는 걸 한 글자로 벗이라고 하는 글자로도 형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그 사분자 할 때 나오는 사랑 비슷한 뜻이에요. 소나무, 국화, 매화, 그리고 대나무. 즉 사우가라고 하는 글자에서 사라고 하는 글자는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후가는요, 자연물을 뭐하냐면요 의인화시킬 겁니다. 왜? 벗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니까, 벗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자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물들의 속성을 예찬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기타 작품에서 봤던 것처럼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라고 하는 것을 예찬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연물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절의라고 하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절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시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간다, 자신의 관점을 지켜나간다, 이것을 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후가라고 하는 작품이 나올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윤선도라고 하는 작가의 오후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윤선도 오후가는 게 요즘에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평이하고 굉장히 쉬운 작품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결국 이 오후가라고 하는 작품도 자연물을 뭐하냐면 친구로 나타내기 때문에 의인화시키고요, 이러면서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가라고 하는 작품을 배울 때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오후가라고 하는 작품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오후가에서 말하는 것도 5가지 자연물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 5. 숫자 5.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쉬울 거고, 자연물의 속성을 예찬해서 결국 사대부의 가치관을 표현한다 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깔끔할 것 같네요. 사대부들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작품이 사후가이다. 가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작품 쉬워요. 오사는 그 다음 작품이 기억나야 되겠죠. 풀비린내에 대하여. 독서 작품인가에서 봤던 거라서 오사는 아마 좀 어렴풋이 기억날 거고. 가겠습니다. 바위에 서 있는 소리, 솔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거기서 말하는 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럼 결국 이 소나무를 아까 도입부에서 봤던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키겠죠. 그럼 소나무라고 하는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또 친구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결국 소나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앞에 봤던 건 반복입니다,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할 거고, 너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건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해서 친밀감을 드러낸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빨간 색깔로 동그라미 친 것들은 자연물 4가지에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만 적었다라고 해서 다른 거에 적용 안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자연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키워드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느면 한 줄, 여기서 말하는 느면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위험 있고 당당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위험 있고 당당하다. 위험 있고 당당한 줄 또는 당당한 것이 반갑구나. 즉 소나무가 화자가 보기에는 위험도 있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풍상을 겪어도 풍상은 세모죠. 자연물에게 있어서 바람과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난, 시련, 역경이 될 테니까요. 자연물에게 바람, 설이 이런 것들은 풍상을 겪어도 즉 바람과 서리를 겪어도 밑줄 여의는 줄 전혀 없다. 여의는 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고난 시련 역경에 굴복하지 않는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어쩌다 봄빛을 가져. 봄빛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푸른빛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다니. 어쩌다가 봄빛을 가져서 변할 줄을 모르는가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밑줄 고칠 줄 모르다니. 고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 변하지 않는 소나무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화자에 대한 예찬적 태도. 즉 바람과 서리가 불어도 변함없는 소나무의 모습. 동리라고 하는 건 동쪽, 리,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동그라미 치셔야죠. 얘야 똑같이 적으면 돼요. 동그라미 친 것은 국화고 국화를 의인화했다. 의인화했기 때문에 국화에 대한 예찬과 친밀감을 드러낸다. 똑같은 공식. 국화 귀한 줄을 밑줄 뉘아나니. 누가 아는가. 결국 아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설의적 표현이 되겠죠. 설의법. 화자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 충광이라고 하는 건 분뼈칩니다. 충광을 범패하고 마다하고 엄상에 혼자 피니 엄상세모 쳐보실까요? 엄상이라고 하는 게 가을은 가을인데 늦은 가을, 즉 늦가을에 나오는 설이를 말합니다. 결국 자연물에게 있어서 설이라고 하는 건 고난시련 역경이 되겠죠. 엄상에 밑줄 혼자 피니. 잘 보세요. 엄상에 혼자 핀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똑같아요. 똑같이 적을게요. 고난 시련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낸다. 날씨가 추워도 혼자 피고 있으니 고난 시련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어즈버 바로 쳐보시면 자주 나오죠. 어즈버라고 하는 건 감탄사의 기능을 할 거고요. 어즈버 청고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맑다, 고결하다. 맑고 고결한 내 벗이. 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치셔야죠. 시적 화자예요. 그리고 거기 벗이라고 하는 글자 나오는데 이 벗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연물이니까 자연물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하고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겠죠. 맑고 고결한 나의 친구가 다만 너인가 하노라. 거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대상은 국화가 될 거고 너라는 글자를 통해서 의인법이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꽃이 무한하지만 매화를 심은 뜻은 매화 동그라미 쳐야죠. 첫 번째 거 공식. 매화 동그라미 쳐놓고 의인화시켰다. 대상에 대한 예찬과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눈세모 쳐야죠. 자연물에게 있어서 바람, 서리, 눈과 같은 것들에 고난, 시련, 역경이 된다. 눈 속에 꽃이 피어. 꽃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눈 속에 피어있는 그 꽃은 마찬가지 뭐가 될 거냐면 매화가 되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매화니까요. 꽃이 피어 한빛인 줄 귀하도다. 즉 눈 속에 꽃을 피워서 같은 색에 비친 것이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한빛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눈의 색상과 매화의 색상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이 보이고 있는, 눈이 가지고 있는 빛이나 매화가 가지고 있는 빛이나 동일하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그윽한 향기 가로쳐 보시면 그윽한 향기라고 하는 건 1번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는 향기이기 때문에 후각적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 대상이 뭐냐면 매화가 되겠죠. 그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모습이 될 테니까 매화가 가지고 있는 매화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매화 파트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봤던 어떤 작품이 있냐면 매화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연시조인데 매화사라고 하는 작품도 매화에 대해 예찬하는 작품이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매화사라는 작품과도 연결될 수가 있어서 같이 알고 계시면 학습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윽한 향기를 밑줄 아니 귀코 어이리 아니 귀하게 여기고 어찌하겠는가 결국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서리법이 되겠죠. 매화가 내뿜는 그윽한 향기는 진짜 귀하구나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마지막 사수 갈게요. 백설이 백설 나오면 운이네요. 고난실은 역경이요. 반복이하게 똑같은 거.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러 대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대는요 대나무가 되겠죠. 대나무를 의인화했겠죠. 의인화했으니까 대상에 대한 예찬과 친밀감을 드러냈겠죠.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입니다.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열었답니다. 여기 가로쳐보자. 온갖 꽃은 간데 없고 온갖 꽃은 간데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겨울 추위 속 다른 꽃들은 사라져버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겨울이 되면 일반적으로 꽃들이 다 져버리잖아요. 간데 없고 밑줄 대수비 푸르러쉐라 대나무 숲만 푸르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푸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색깔과 관련된 색채 이미지가 나올 거고요. 색채 이미지 사용을 통해서 대나무가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나무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 특이사항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대나무의 속성은 계속 나오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죠? 지조절기가 되겠죠. 결국 네 가지 자연물은 전부 다 지조절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 반복이고요. 어째서 청풍 맑은 바람을 반겨서 흔덕흔덕 하나니 흔덕흔덕이라고 하는 말 바로 쳐보시면 걔는 흔들흔들이란 말이거든요. 흔들흔들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음성상징어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겨울 추위 속에 피어있는 대나무가 되겠죠.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흔들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나무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음성상징어 중에 의태어가 될 거고 흔들거리는 모습 모양이니까. 그리고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요. 생동감을 보여준다. 생동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연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는 작품이 사후가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작품을 볼게요.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고 하는 작품의 갈래를 먼저 보시면 얘는 수필이에요. 그러면 수필에 대한 정의를 다 적진 않겠지만 수필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가 구체적인 또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겠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 비린내에 대하여라고 하는 작품이 수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글쓴이의 경험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뭐가 나오냐면 차, 운전한 경험.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도하지 않게 자연에 가한 폭력을 반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작품이 풀 비린내에 대하여입니다. 얘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물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생태주의적 관점이 드러난다라고 설명하고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 중심이다. 이건 생태주의적 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소재 중 하나가 뭐가 되냐면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달리는 무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드라이브가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전부 다 뭐 중심? 인간 중심. 이러한 글쓴이의 생각이 뭐 할 거냐면 변화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글쓴이의 생각과 글쓴이의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라고 나오면 맞는 문장이 되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게요. 달리는 무기와 감성적 기계라고 하는 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추가한 내용도 아니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주라고 나오는데요. 광주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수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죠. 이건 수필이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에요.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술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바로 닫아보시고요. 이 작품은 65년형 폭스바겐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여기 네모 달리는 무기. 달리는 무기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얘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위험성을 말한다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정복성을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그 살려서로 끊어보시면 거기까지가 수필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겠죠. 곱씹어 보게 되었다.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즉 자동차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갈게요.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 밑줄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 밑줄 쳐보시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양면적 속성이라고 설명하겠죠.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양면적 속성.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바로 열어보시면 운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가로 닫아보시면 즉 글쓴이가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운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객지로 이사 가면서 아이들 관리를 위해 운전을 해야만 했었다. 물론 처음에 출퇴근이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어도 차를 보는 일이 늘어갔다.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그게 바로 감성적 기계와 같은 자동차의 모습 중 하나가 되겠죠.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템스트롬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 저는 인용. 즉 생태주의자라고 하면 박사죠. 즉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특이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여기 가로쳐보자 아늑한 아궁 여기 한 가지 더 적을게요. 아늑한 아궁 즉 자동차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로도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모순된 욕망 네모 쳐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순된 욕망이라고 하는 건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사람은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집 사는데 열광하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의 필요성.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심심하죠. 어디 억지로 나가려고도 할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정착하고자 움직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욕망과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이니까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모순된 욕망.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왜?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가면요 자동차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차에 있으니까 머물러 있는 게 될 거고 자동차가 있으면 여기저기 갈 수 있으니까 이동이 가능하겠죠.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윗줄 자동차는 이미 충분한 감성적 기계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밑줄 쳐보시면 그럼 감성적 기계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주는 도구가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감성적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모순된 욕망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하지만 여기 네모 쳐볼게. 얼마 안 가도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네모 쳐보시면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경험.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인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이를 보고 다음날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일까 얘들아? 벌레. 날파리들이죠. 날파리들이 자동차에 이렇게 날아왔을 때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면 벌레들이 자동차에 치여 죽는 상황이 되겠죠.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앞에 막 벌레가 죽은 시체들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라니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밑줄 푸르 죽죽한 것 밑줄 쳐보시면 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
글쓴이의 입장에선 내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 벌레를 죽였구나. 하나의 생명을 죽이게 만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하겠습니다. 여기 밑줄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밑줄 쳐보시면 1번 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된 경험. 글쓴이는 자기 차 앞에 풀벌레의 시체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되었을 거고요. 두 번째 2번 자신을 성찰하게 된 계기가 된 경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글쓴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 자체를 돌아볼 거라고요. 그게 2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마치 거대한 모터주위에 두텁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죽은 풀벌레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밑줄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밑줄 쳐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심리요. 수필이라고 하는 건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적는 거라서 글쓴이의 심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시체를 보고 죄의식도 느끼고 충격도 받았죠. 오 마이 갓 이런 감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풀 비린내 네모 쳐보실까요? 이 풀 비린내라고 하는 건 결국 1번 단순하게 말게 죽은 풀 벌레들의 냄새가 될 거야.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얘를 현대 문명에 의해 파괴된 자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현대문명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될 테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글쓴이가 느끼는 글쓴이의 죄의식이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정석 죄의식. 이것 때문에 글쓴이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거야. 그걸 경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지지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즉 풀벌레를 죽인 일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여기 네모치고 룰 5개입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야 찾아왔다. 네모치고 별 5개 박아보시면요. 결국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인데 자동차라고 하는 현대 문명이 다른 생명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냐면요. 앞에 나왔던 거 생태주의적 사고. 현대 물질 문명이 중요하기보다는 자연물이 더 중요하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옛날 티베트의 승려 가로쳐볼까요? 생명 소중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티베트에 살고 있던 승려들은요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밑줄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즉 글쓴이는요 자동차를 완전히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최소한 이용하기로 했대요. 최소한. 그리고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즉 자동차가 비록 풀벌레를 죽이는 경험을 했지만 내가 자동차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인간도 해칠 수 있어서 인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비린내라는 사건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글쓴이 생각했대요.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차를 여기 네모쳐보자.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건 네모. 즉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의식, 글쓴이의 다짐.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얻게 된 글쓴이의 반성, 글쓴이의 다짐, 글쓴이의 의지,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죄의 의식처럼, 여기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현재 몇 시야? 20? 오케이. 12번 갈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학생들을 찾아보래요. 선생님 볼까요? 연시조는 몇 개의 시조가, 여기 비추잖아. 몇 개의 시조가 하나의 제목 아래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체로서 집합적인 성격. 연시조라고 하는 게 평시조 여러 개입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EBS 수능 완성의 연시조의 정의를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 연결체다 또는 집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멘트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개별적 작품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작품들이 비출 내적 통일성. 내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흐름, 내용상 연관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내적 통일성에서 벗어난 부분이나 구성을 활용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감상해볼까요?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정답 3번이죠. 영호가 왜 틀렸냐면 영호는 1수에서 4수까지 중장에서 색채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1수랑 2수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영호가 말하고 있는 관점 자체 틀렸고요. 주영이가 말하죠. 3수에서는 문장을 종결짓는 어미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 나오는데 반문하는 것 같은 종결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관성이 없어서 정답은 3번으로 끝날 겁니다. 13번 A라고 하는 건 매화가 가지고 있는 그윽한 향기였고요. B라고 하는 것은 풀비린내죠. 그럼 매화와 풀비린내를 적용하신다면 정답은 4번으로 끝날 거예요. 쉬웠던 문제라서 별도로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14번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을 표현했다.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유학적 이념에 추정된 관념적 존재이자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가 구현된 존재인데 자연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드러나고 생태주의적 시각이 있다. 생태주의는 생태주의 네모 밑줄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서로 평등하고 깊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생태주의라고 하는 건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생물체랑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끝날 겁니다. 우주 만물 질서라고 하는 건 지구 밖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생태주의라고 하는 건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모두 평등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어서 정답은 2번으로 끝날 거예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마지막 15번 A와 B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기 전입니다. 반성적 사고를 하기 전이고요. B는 글쓴이가 반성적 사고를 한 후에요. 반성하기 전과 반성하기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에 의존하지 말자.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있다가 될 테니까 정답은 가볍게 5번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에 나와 있는 갈래복합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진행을 했습니다.